안녕하십니까. 직업윤리 12주차 강의입니다. 우리가 그 14주차까지 이미 다 그 수업을 끝냈죠. 근데 그 강의를 좀 녹화를 해서 좀 이제 올려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해서 녹화된 영상이 뭐 올라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강의 녹화 내용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또 파일 크기도 좀 크고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다시 제가 핵심적인 내용,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중심으로 뭐 일명 뭐 요약 강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약 강의를 좀 하는 것이 좀 낫겠다 싶어 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가 그 9주차까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 10주차, 11주차는 이제 대면 강의로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12주차부터인가? 그때부터 아마 또 온라인 강의로 이게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냥 6장부터 뭐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장의 그 인사관리의 윤리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음, 기본적으로는요, 그 뭐 6장도 그렇고 7장, 8장도 뭐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인사관리의 윤리니까 우리가 인사관리, 인적자원 관리라고도 하죠. 우리가 인사관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인사관리라는 과목이 아니라 이제 직업윤리라는 과목이니까 인사관리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윤리적인 면을 갖다 조금 살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인사관리의 내용과 같은 부분은 우리가 비록 뭐 수업 시간에 좀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인사관리와 관련된 윤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험 문제도 뭐 그 부분에서 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과제를 안 내신 분들이 좀 두 분인가? 뭐 있던 것 같은데, 혹시 본인께서 과제를 안 내셨다면 빨리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인사관리 윤리에서 뭐 인적자원 관리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인사관리의 본질적인 내용들은요, 이미 그 이전 수업 시간에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윤리적인 면만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도 다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환경들이고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윤리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직원 역할의 변화입니다. 이 직원 역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옛날하고 달리 직원들의 역할이 조금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이해 관계자로서 그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장이 내가 보살펴야 될 그런 어떤 존재, 그 다음에 나의 부하, 뭐 그런 생각에서 부하라는 생각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갖다가 이제 대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인사 관리의 중요성 한번 볼게요. 이제 인사 관리가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윤리적인 면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게다가 어떤 가치관도 많이 좀 변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경제 수준의 향상에 의한 개인주의, 평등주의,
합리적 설득에 의한 인사관리 환경으로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인사관리의 기본 정책이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명령을 하고 무조건 지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방향은 공리주의가 아닌 의무주의적 입장. 우리 이게 공리주의고 의무주의 앞에서 이제 다 배웠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보다는 이제 의무적인 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직원을 갖다 좀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리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공리주의란 한마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래서 직원을 바라볼 때 과연 저 직원이 내가 월급 주는 것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하면 효율적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직원을 갖다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종업원의 권리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일할 권리입니다. 당연히 이제 회사에 갔으면 일을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일부러 일을 안 시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책상을 저쪽으로 치운다, 없애버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윤리적인 면을 좀 위배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의 권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긴 하지만 종업원 같은 경우도 한 인간으로서 사생활을 갖다가 이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업원은 프라이버시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계되지 않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성희롱을 갖다가 하게 됐을 경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거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그러한 권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전한 작업장을 바랄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불안정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을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뭐 다른 일을 해가지고 뭔가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모임에도 참여를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일은 아니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예,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밀수 도박 그다음에 자제를 해야 될 거.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또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정작 우리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경우 아무래도 이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면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 활동하거나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것을 회사가 관여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권장해야 할 일이나 적극 지원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뭐 직원들과 기업이 잘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행동을 할 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노동자들이 이제 권익보호를 위해 가지고 노동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어떤 의사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모집과 선발은요. 이거는 인적 자원 관리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근데 이제 만약에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적자원 관리 시간에 이미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그래서 이제 파견근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동자가, 사장님 월급이 안 나왔는데,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누구세요? 하면서, 김씨, 나는 당신 사장 아니야. 당신 회사는 저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하청 노동자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이제 데모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거 갖다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하청과 파견을 갖다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감을 맡기고 대신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게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에서 어떤 A라는 그러한 어떤 회사에게 우리 그 자동차 타이어 끼우는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회사는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현대 자동차로 가가지고 현대 자동차가 이제 부여한 일을 갖다가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가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A라는 회사의 어떤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게 바로 하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건 일만 부탁하는 것이지 회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만 부탁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만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뭐 일을 갖다가 함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한다고. 더 일을 하라고 막 지시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하청이고 이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을. 근데 이제 합법적이긴 한데 모든 회사가 다 필요할 때만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이건 좀 그 노동자들은 굉장히 지위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파견을 쓸 수 있는 업종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근데 특히 제조업 같은 거는 파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제조 업체에서는요 파견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하지만 파견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제조업체는 하청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청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그 하청을 받는 게 이제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KTX 여승무원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KTX 여승무원들은요 당연히 KTX 직원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코레일 측에서는요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열차 안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일감만 부탁한 거지 여승무원들은 그쪽 다른 회사에서 데리고 온 직원에 불과하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청인 거죠. 근데 이제 여성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판결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승무원과 열차 팀장은 만약에 KTX 주장처럼 하청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열차 팀장이 여승무원에 가가지고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감만 맡긴 거지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과연 하청인지 아니면은 직접 고용을 한 건지를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KTX 승무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하청과 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 관리 이거는 이제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니까 이건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직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직무 분석, 네, 직무 평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게 직무 분석이 뭐고 직무 평가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인사 관리를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도 인사 관리에 대해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관리도 본질적인 인사관리 쪽이니까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안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임금 수준 관리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최저임금 제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못 줘도 최소한 최저임금까지는 줘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인 부분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냐?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올해가 2020년도니까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계 관리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들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금 형태 관리도 시간급, 그 다음에 성과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윤리적인 면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임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A 대표하고 이제 B 대표가 있습니다. A 대표는 일이 늦게 끝난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용돈도 챙겨주고 막 그랬답니다. 아주 좋은 사장님이죠. 하지만 B 대표는 그런 거 없어요. 식사, 술, 용돈 절대 없고 다만 초과 근무를 했으니까 추가 수당만 확실히 지급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B 대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 사람 좋은 A 대표는요 나중에 임금을 체불했다라고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밤 늦게까지 일을 했으면 수당을 연장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데 연장근무 수당을 안 주고 애꿎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용돈 주고 이것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당을 안 줬다. 임금을 안 줬다라고 해가지고요. 고소를 당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임금과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임금 지급의 원칙인데요. 임금 지급은요, 당연히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서울 우유가 돈 대신 우유로 지급했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돈으로 줘야 되고요. 통합을. 그 다음에 전액을 줘야 됩니다. 찔끔찔끔 나눠서 주고는 안 돼요. 집중 노동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25일날 줬다가 어떨 때는 30일날 줬다가 어떨 때는 막 한 달이 지나서야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돈으로 주는데 문제는 이제 그 동전으로 지금 이거 동전도 돈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이긴 합니다. 합법적이긴 해요. 근데 저 동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윤리적인 면을 갖다가 위배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법을 위반한 건 아니긴 해요. 동전으로 지급한 게. 그래서 최근 동전으로 임금 지급하는 것을 막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한 직원에게 직접 임금을 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집중 노동자에게 주어야 된다. 즉 집적불입니다. 집적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사장님 신용 불량인데요. 제 통장으로 넣게 되면 여기저기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제 통장으로 월급을 주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통장으로 지급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만 듣고 그래? 그럼 뭐 나야 뭐 월급만 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족의 통장으로 혹은 친구의 통장으로 지급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돈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접 줘야 되고요. 만약에 신용불량 직원이라서 통장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주고 수령 확인 서류를 받아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임금 전액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액불 원칙입니다. 당연히 전액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액을 임금에서 차감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전액 지급한 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 정기불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수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조금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통상 임금 및 연장 근무 수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바를 하는 홍 씨는 1급 6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6만 원이란 뜻이겠죠. 근데 이제 몇 시간 근무합니까?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네요. 자, 그러면 모두 8시간을 근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시간은 반드시 휴식 시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빼면 우리가 7시간이 근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6만 원 받으니까 나누기 7시간 하게 되면 8,571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일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근무를 했다면 연장 근무 수당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주고 거기에 50%를 더해 가지고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 수단은 기본적인 게 2시간이니까 1로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준 거에다가 50%, 이 50%잖아요. 그래서 받는 월급의 50%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직원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유 씨는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 5일, 그 다음에 9시부터 6시까지네요. 그러면 모두 몇 시간 근무입니까? 9시간 근무라고요? 9시부터 6시까지니까 아니죠. 휴식 시간 1시간 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휴식 시간 1시간 빼니까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하고요. 하게 되면 평균 한 달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거냐면 바로 209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209시간. 자,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209시간이 나왔냐면은 한 달 평균 주수는 그 사주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이제 한 주는 7일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달이 4주라고 한다면 한 달은 28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우리는 30일 아니면 31일이잖아요, 한 달은. 그러니까 4주보다 조금 길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은 약 4.34주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근무 시간은 4.34주 곱하기 40시간이 해가지고 약 174시간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209시간이냐?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일을 부여됩니다. 유급. 그러니까 휴일은 휴일인데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서 이제 8시간 곱하기 4.34주 한 달은 4.34주니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고려한다면 약 35시간이 나오고 그래서 174와 35시간을 합하니까 209시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근무 시간은 약 209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그래서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유 씨 같은 경우 나누기 10에 하게 되면 한 달 급여는 250이 되고요. 250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209시간으로. 그러면 하루 임금 아니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1시간 임금은 11,960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휴수당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잖아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갖다가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하루치를 갖다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루치 임금. 이것을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하고요. 알바생, 임시직, 계약직 뭐 상관없습니다. 다 줘야 됩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야만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주휴수당 주세요. 예,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장님이 있으면 말씀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바를 하는데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우리 20시간 일했지. 그 다음에 임금은 이제 9,000원이니까 내가 일주일치 18만 원 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장님 저는 15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입니다. 예, 지급 방식 같은 경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규직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요, 월 급여에 주요일에 임금이 포함된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이제 1급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를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어떤 제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중에 입사했다면 9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일주일 동안 개근했을 경우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고 한다면 또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저임금을 받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월급은 17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 180만 원 정도를 받아야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 빠지겠죠. 아무래도 뭐 거기서 이제 4대 보험,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좀 빠지면 요거보다 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이 8,590원이라고 했을 때 하루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를 하고 한 달 동안 일했다면은 월급은 179만 5,310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덜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고소해야죠. 예, 자, 어쨌든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될까요? 예, 최저임금을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수습 기간 3개월까지만 이렇게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수습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감액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를 할 그런 어떤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또 단순 노무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바를 하러 갔더니 단순한 노동일 경우가 많잖아요. 알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사장님이 수습 기간은 3개월이야. 그때까지는 임금을 10% 깎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단순 노동 업무는 수습 기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감액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연금의 체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근데 참고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예, 이제 시험에는 내지는 않겠지만 이게 세 가지 이거 이제 그 윤리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좀 챙겨야 될 어떤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 가지고요 국민연금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개인연금도 이렇게 납입을 한다면 삼충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연금, 4대 보험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다 아실게 될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예, 이건 이제 참고입니다. 참고. 시험 문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인데, 어쨌든 간에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자 전환이 됐으니까 뭐 올해만 그렇지 뭐 이제 내년도 내후년 정도 되면 건강보험은 흑자가 될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해십니다. 흑자로 전환되는 거는 고사하고 예, 건강보험은 이제 7년 뒤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예, 문제가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고령화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건강보험 지출이 많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한 2040 몇 년인가 그때 가서는 아마 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지금도 적자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고 하니까 요건데 어쨌든 요거 아까 봤던 요거 참고, 요것도 참고, 요것도 참고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예,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대 보험 같은 경우는요, 윤리적인 면으로 본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챙겨줘야 됩니다. 4대 보험을 갖다가 가입을 안 한다? 그럼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4대 보험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이거는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이제 참고로 하는 거지만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한 번씩들 보시면서 이 정도 이제 부과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간 관리입니다. 예, 그 시간 관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제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라고는 했는데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바로 이제 근무 시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찍 나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일찍 나와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임금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로자 스스로 알아서 일찍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은근히, 원래는 9시 출근이지만 은근히 8시 30분까지 나와야 되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압력을 갖다 은근하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혹시 8시 반부터 임금이 계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의 경우, 즉 경영자 같은 경우는요, 어, 직원들에게 일찍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 그러니까 뭐 일찍 나오면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야지. 만약에 일찍 나와야지, 일찍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도 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님이 없어서 일하지 않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손님이 없는 거는 사장님 책임이지 직원들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이 없어서 일하지 않아도 근무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보러 나가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용무일 경우에는 이제 시간 그 근로 시간에서 이제 빼야죠. 예, 빼야 됩니다.
근데 좀 요거는 좀 어쩌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거 가지고 막 사장님이 막 빼고 그러면 조금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개인적인 일을 보러 나간 시간은 근무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받는 사장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이 알아가지고 막 받으러 갔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자,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 부여를 하게 될까요? 4시간마다 30분입니다. 8시간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1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9시간 근무냐? 아니죠. 예, 점심시간. 점심시간이 바로 휴식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점심시간을 뺀 8시간이 근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의 근무입니다. 예, 그 시간의 근무는 정규 근무 시간은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초과 근무, 연장 근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초과 근무를 갖다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정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한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 게 아니라 10시간을 근무했다, 연장 근무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50시간을 근무했다, 10시간을 연장 근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장 근무를 하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근무 시간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무 12시간을 합해가지고 주 52시간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53시간 하면 안 됩니까? 예, 이거 안 됩니다. 법적으로 위반합니다. 연장 근무를 해도 52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예. 저는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 60시간, 이건 이제 법적으로 위배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이런 거. 그래서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뭐 시간이 근무를 해도 뭐 괜찮습니다. 예. 5인 미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5인 미만.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줘야 되고요. 이런 것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5인 이상이면 지켜야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추가 임금만 지급하면 사업주가 아무 때나 시간의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뭐 그때그때마다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조항을 넣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근무 시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뭐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겁니다. 예,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데 내가 연장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15,000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연장 근무는 어쨌든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이고요. 야간 근무는 근무 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내가 오후 10시에 출근해서 오전 6시까지 근무했다라고 하면은 연장 근무는 아니지만 야간 근무인 거죠. 그래서 야간 근무를 했으니까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5시간 근무라 하기로 했는데 2시간을 더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7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5시간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 지각을 했으면은 그거만큼 임금을 까고 조퇴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임금을 감액하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뭐 지각 조금 했다고 해서 뭐 까고 뭐
아픈데 이제 조퇴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까고 그러면 조금 인간미가 떨어지긴 합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근하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결근한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에 받게 되는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겠죠. 예. 일주일 동안 다 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했고요.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들 다 하지 않은 이유는 본질적인 어떤 인사관리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좀 빼고 우리가 윤리적인 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우리가 육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